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38페이지 봅니다. 238페이지 점유권. 물건 8개는 알고 있죠? 본권 반대말이 뭐예요? 점유권이야. 본권은 뭐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진 권리. 그것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이죠. 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다? 본권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물건을 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할 때 요 점이 무슨 말이에요? 진다 이런 뜻이고, 유는 있다 이런 뜻이고, 그거는 말 그대로 권리죠. 그러니까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이거는 본권과 달리 사용 수익 처분과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네. 책 산 거 누구 거예요? 하은 거죠. 그래도 내가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점유권이고, 집에 갈 때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점유권이 바로 소멸하고, 아침에 와서 앉으면 점유권이 바로 취득되고, 그게 점유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면 바로 취득되는 것이 점유권이다. 그럼 이 점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냐?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지배. 이 사실상 지배란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고, 그리고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즉 말해서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표현은 의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뭘 의미한다? 인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을이 훔쳤어. 근데 을이 훔치는 과정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시계 주인이 도둑놈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도둑놈이 급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A가 낮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A의 호주머니에다가 시계를 설정 넣어버리고 자기는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 현재 시계를 누가 지고 있죠? A가 지고 있죠. 근데 A는 지금 현재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A가 현실적으로 시계를 지고 있죠. 근데 지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 못한다? 자고 있으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어 없어? 호주머니 시계가 들어있어도 점유권 없는 거야. 그럼 언제 점유를 취득하냐? 잠에서 깨어가지고 시계를 발견했을 때입니까?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까? 뭐 2개 중에 한 개 찍어보세요. 그냥 발견했을 때야. 여기 인식이야. 발견했단 말은 무슨 말이고? 내 호주머니 시계가 들어있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은 뭐야? 의사죠.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의사는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싶은 생각이 필요 없고, 니 거든 내 거든 관계없이 내 시계, 내 수중에 물건이 들어있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점유권이다. 그럼 이 점유권이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소송에서 역할을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을이 그 시계를 3월 1일 날 훔쳐갔다. 훔친 사람 이름이 뭐지? 을 하지 말고 을의 이름이 뭐냐고. 뭐 도둑이라 해라 그냥. 아니 뭐 그래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바짝 쫄아가 있냐고. 그래갖고 며칠 공부하겠냐고. 우리가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내년까지 또 해야 된다. 끔찍하죠? 올해 끝내야. 그러니까 올해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긴장하지 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힘을 팍 내야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거든. 단거리 코스가 아니죠. 중에서 시험 공부는 마라톤 코스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긴장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좀 느긋하게. 그래 해도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하니까 너무 긴장하면요 공부가 될 것도 안 돼. 바짝 쫄아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지 뭐 가르침이 들어갈 거 아니야. 바짝 얼어가 있으면 어디 들어가겠냐고. 봐, 도둑이죠. 요 도둑을 뭐라 하냐면 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도인이란 말을 놓으면 그저 도닦는 도사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도둑이 지금 시계를 뭐 하고 있어요? 지고 있으면 그게 점유 아니야. 권리가 인정될까 안 될까? 권리가 인정됩니다. 도둑도 점유권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계는 도둑이 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시계라는 물건 훔쳐갈 수 있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훔쳐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물건은 을이 지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4월 1일 날
을이 훔쳐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은 거야. 그럼 갑이 을을 찾아가겠죠? 가서 뭐라 할까? 그래도 어저께 다른 학원보다는 좀 낫다. 다른 학원에 도이라더라. 이거는 그런 내나 이라네. 글자 한자 더 붙여서 이야기하네. 항상 무슨 말이 뭐가 들어가야 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습관 안 버려진다 그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는 거야. 또 이래. 도레미파도인지 누가 아나 이걸. 뭐라 해야 돼? 내 시계 돌려도 이래야 되겠죠? 그냥 도 이러면 안 되고 내 시계 돌려주세요. 그걸 뭐라 하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했다. 근데 도둑이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자기 시라 우기면서 안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럼 말을 들어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소송이 되겠죠? 소송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뭘 했다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소송을 접수받은 담당 판사가 가만 보니까 시계 한 개를 놓고 서로 득지그라고 싸우고 있단 말이지. 근데 판사는 누구 시계인지 알아요? 몰라요? 소송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누구 소유권인지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지? 근데 분명히 둘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지고 있는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주게 되기 점유권이에요. 권리로 인정해서 온갖 것들을 추정을 해줍니다. 이게 점유의 추정이에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일단은 그렇게 봐준다. 이게 추정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추정이 됐냐? 일단은 뭐다? 자기 시계를 지고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자주. 그리고 선의로 지고 있고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그리고 계속 단절 없이 이것이 다 추정이 돼. 추정이 되는 것들은 을이 입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을은 가만히 있어도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내가 자주 준다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 그걸 다투는 갑이 점유자의 상대방 측에서 추정이 되는 것들은 다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뭐는 추정이 안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을이 점유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실이 있냐 없냐 다툼이 생기면 가실이 없다는 것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까? 점유자 스스로가 자신의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점유권의 소송에서 역할입니다. 점유가 있으면 6개는 추정이 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이 되는 것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고 추정이 되는 거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고 추정이 안 되는 건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을 한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권의 추정력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유권은 초반전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서 점유취득시효를 배울 때 이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를 배울 겁니다. 거기서 단독 문제가 나오지 앞부분에서는 점유권에서는 단독 문제 안 나오니까 다 볼 필요는 없어. 필요한 것만 내가 뽑아서 봅니다. 자, 먼저 점유의 개념을 봅니다. 238페이지. 첫 번째 타이틀이 뭐가 보여요? 큰 타이틀만 보시면 돼. 사실상 지배 거기다 줄을 딱 쳐. 양을 1번에 사실상 지배란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 타이틀이 뭐예요? 그 책의 내용을 뽑아서 대표적인 단어를 뽑아놓은 게 타이틀 아니야. 그래서 그 밑에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어. 사실적 지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건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점유 설정의사 줄치고 그 밑에 뭐라 적을까? 인식 이렇게 적습니다. 점유 설정의사 할 때 이 의사는 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인식. 인식. 그래서 그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사실행위에 있어서 점유 설정의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효과 의사가 아니라 사실적 자연적 의사에 불과 내리돼 있죠. 사실적 자연적 의사란 말이 인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을 갖고 있다 인식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두 개만 딱 챙기면 돼.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다는 걸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위험해요. 많이 보면 떨어진 데서 적게 봐야 돼. 적게. 적은 범위를 자꾸 돌려야 된다고. 많이 볼 필요도 없고 40문제를 다 맞추겠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하면 떨어진 데서 40문제 다 맞춘다 하면 한 5년 6년 걸려.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어. 중에서 시험 2, 3년 까먹는 거는 금방입니다.
흉고 보는데 3년은 후딱 지나가 그냥. 첫 해 오면 뭐랍니까? 막 힘이 팍 넘치니까 뭐야. 1, 2차 동시에 하지. 힘들지. 그래가지고 어쩌다 1차 걸리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거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겁이 나죠. 그죠? 두문차면 겁난다니까 이제. 이게 실체를 알았거든. 뭐든지 모르고 할 때가 좋을 때야. 근데 알아버리면 이 겁이 난다고. 겁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1, 2차 다 하면 힘든데 1차만 할까. 그래도 내가 작년에 했는데 1차만 하기엔 좀 쪽팔리고. 그러니까 2차를 또 하는 거야.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떨어지면 3년이라 하니까. 그럼 1차만 더 걸리도 뭐요. 그 다음에 2차 봐야 될까 이거. 그럼 3년은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 놀랐다. 2년 만에 걸리면 잘한 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평생까지 갈 자격증인데 뭐 2년 정도에 투자하면 어때? 안정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5월 달에 와가지고 1, 2차를 다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우리 학교 될 때 봤다시피 개인 능력이죠.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죠? 몇 년 만에 학교가 정해진 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이 보는 건 안 좋다. 그냥 압축을 해서 범위를 줄여가지고 줄여진 범위를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반복을 자꾸 해야 되는데 기억력이 생기는 거야. 기억력. 그러니까 많이 보려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보지 마라 하는 건 안 봐도 됩니다. 설령 시험이 너무 뭐야 틀려줘도 돼.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내실로만 맞추면 된다 했죠. 20개만 내실로 맞추면 돼.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찍어도 됩니다. 그래도 70점 나오니까 민법 7점하고 떨어진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 자, 점유 설정에서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보조자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점유의 관념하에 대한 겁니다. 점유는 현실적인 거죠. 그죠? 여기 원칙이에요.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점유를 우리가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념. 이 관념적 점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 점유 보조자를 이용해서 관념적으로 점유하는 점유주의 점유를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간접 점유. 나머지 보면 또 상속인의 점유 이런 것도 있어. 이건 특징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안 지고 있어도 인정되는 점유 이런 뜻입니다. 점유는 아까 뭐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관념적 점유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점유입니다. 원칙적인 점유가 아니죠. 그럼 점유 보조자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거요. 갑이라는 사람이 슈퍼마켓을 합니다. 슈퍼 주인. 의뢰한 사람이 슈퍼마켓 점원입니다. 슈퍼 주인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A라는 손님이 슈퍼에 전화를 해가지고 라면을 3박스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슈퍼 점원한테 지시를 합니다. 라면 3박스를 A 집에다 배달하고 오느라 시켰어. 그럼 점원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점유 보조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시를 하면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점유 보조 관계다. 그래서 지시하는 사람을 점유주라고 하고 점유주. 지시를 받는 사람은 물건을 지고 있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뭐만 인정한다? 보조자의 위치만 인정합니다. 이게 점유 보조자예요.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래서 라면 박스를 오토바이 싣고 이제 출발했죠. 근데 갑이 와가지고 A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오는 김에 배추도 2포기 갖다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슈퍼 주인이 다시 어에게 전화를 해서 돌아오느라 와서 배추 2포기 싣고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라면 3박스가 누구 손에 들어있죠? 어리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권리를 줘버린다면 주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내 권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리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버리면 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권리를 줘 안 줘? 권리를 안 주고 뭐만 준다? 보조자의 지위만 주겠다. 그러니까 이도 복종을 해야 돼. 돌아 싣고 가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없으니까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 채용권도 있다 없다? 물권적 채용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숲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라면을 훔쳐가는 걸 점원이 발견했죠. 그럼 점원이 가만 보고 있을까? 못 가져간다고 막을까? 못 가져간다고 막아야 되겠죠.
그걸 뭐라지? 자력구제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력구제권.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주를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기대하기 힘들 때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요 자력구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요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그 지위가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없다. 없으니까 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인 물권적 채용권, 즉 보호채용권도 없다. 물건이 없으니까.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 요 세 가지 보시오. 그럼 점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요 점유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그래서 이 점유권은 무슨 점유를 한다?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슈퍼 점원이 라면 박스를 쥐고 있죠. 하지만 점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점유주가 점유권을 가진다. 그 점에서 이게 뭐다? 관념적 점유다. 이런 뜻이야.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자, 요 가지를 봅니다. 239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의의를 봅니다. 점유보조자란 가로를 묶고 줄을 쳐.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도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슈퍼점은 적어놓고. 그래서 물건을 쥐고 있어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점유보조자. 슈퍼점은, 은행의 출납은, 국가공무원, 군인들이 뭐 땡거나 총을 들고 있죠. 하지만 점유권을 줘야 안 줘요? 안 줘. 국가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한테 권리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땡거나 차나 트럭을 몰고 뭐 저기 집이 막 가버리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뭐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이 관용차를 타더라도 물건은 지고 있어도 점유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넘어서 요건 봅니다. 사실상 지배 줄치고. 점유보조자가 물건은 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점유보조관계 줄치고. 이 점유보조관계는 뭐예요? 지시복종관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시복종관계인데 다른 거는 크게 볼 필요 없고 리얼을 보세요. 리얼에 보니까 판례가 하나 보이죠? 처는 동함치고 처 반대말이 뭔고? 처 반대말도 몰라. 남편 캐라. 뭐 하여튼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큰일이지. 모르는 게 아니죠, 그지? 말을 못할 뿐이지. 갑이라는 남편 이름으로, 남편이 부죠. 남편 이름으로 A의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을이라는 누구하고 이 처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지시 복종 관계다, 대등적 관계다. 이건 대등적 관계거든. 대등적 관계이기 때문에 점유 보조 관계다 아니다. 이 점유 보조 관계 아니에요. 따라서 무슨 관계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그 주택을 공동으로 점유해요. 공동. 그래서 처는 복종을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점유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름을 임대시간을 매겨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공동생활을 하시면 아내도 공동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가버리고 마누라 이사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 주인 입장에 보면 아내가 뭘 하고 있어요? 내 주택을 부당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죠.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이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냐? 만약에 아내에게 점유권이 없다면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점유주 우리 볼 때 물권적 채용권인 상대방은 누가 된다? 현재의 점유자 이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마누라한테 현재의 점유권이 없다면 이 상대방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는 공동 점유자로서 현재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공동점유자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저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줄을 쳐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거까지 딱 적어줘야 되겠죠? 그걸 해야 마무리될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3번이 제일 중요한 거네. 점유 보조자의 지위 줄을 치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이 없죠. 따라서 누가 점유권을 가진다? 점유주가 점유자다. 수프 주인이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줄을 칩니다.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원고, 피고, 적객이 없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마지막 셋째 줄에 넷째 줄에 점유보호청구권도 없다 줄 치고. 근데 셋째 줄 끝머리 보니까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줄 치고. 그냥 요까지 이렇게 읽은 거야. 점유권 없다. 따라서 점유보호청구도 없다.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 봅니다.
간접점유는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중요합니다. 241페이지에 가면 성립 요건 방가로 1번에 점유 매개 관계 하는 말이 있죠.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거기 포인트니까. 점유 매개 관계. 요거는 요런 겁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직접 점유하면서 그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려워 가지고 제안을 하기를 내가 1억을 맡길 테니까 그 토지를 3년간 전세권을 통해서 빌려주세요 하니까 갑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전세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약속한 대로 전세금을 주겠죠. 그럼 갑은 돈 1억을 받는 대가로 이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야. 그럼 뭘 줘? 사용수익을 주겠죠. 그럼 사용수익을 준다는 것은 요 직접 점유를 준다 안 준다? 조금만 생각해봐라. 사용을 하려고 물건을 지고 있어야 안 지고 있어야? 지고 있어야지 사용을 하지. 뭐 사용권을 준다면서 점유는 안 주고 뭐 사용권을 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용권을 주는 것은 뭘 주는 거야? 직접 점유를 넘겨준다 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준단 말이나 직접 점유를 준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직접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에게 된 직접 점유 의뢰에 넘어왔죠? 왜 넘어왔지? 전세 계약을 맺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뭐가 된 거야? 점유를 넘겨주는 매개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뭘 넘겨줬다? 점유를 넘겨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법률 관계를 줄여서 뭐래?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점유를 넘겨주는 매개. 매개가 무슨 말이에요? 징검다리 이 말 아닙니까? 방송 매개체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가진 직접 점유가 전세권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의뢰계로 넘어왔다. 이게 점유 매개 관계거든.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의뢰계 직접 점유가 넘어가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소유권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3년 기간 동안 직접 점유자 을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뭘 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한다? 간접 점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간접 점유예요. 그래가지고 3년 기간 동안 이제 간접 점유를 하다가 3년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지? 전세금 1억을 돌려주고 직접 점유를 다시 대받아 오겠죠. 대받아 오면 다시 간접 점유가 뭐로 바뀌어? 직접 점유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성립이 되면 간접 점유가 발생하고 3년 뒤 점유 매개 관계가 소멸하면 간접 점유도 소멸하고 그러니까 간접 점유와 점유 매개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가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도 없어. 중첩적으로 있어도 됩니다. 자, 을이 3년 기간으로 땅을 빌렸죠. 그런데 1년쯤 지난 뒤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됐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2년 남아 있는데 전세금 1억 돌려주세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전세금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안 돌리겠죠. 그런데 을은 이제 땅은 필요 없고 전세금 돌려받아 나가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지? 전세금 1억을 회수할 목적으로 요 전세권을 다시 어떻게 해? 다시 한 번 더 제3자에게 빌려주면 되겠죠. 그걸 뭐래요? 전전세를 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전전세를 해서 전전세금 1억을 받고 직접 점유를 다시 넘겨준 거예요. 그럼 직접 점유가 배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전전세가 뭘 한 거지? 직접 점유를 넘겨주는 매개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점유 매개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점유는 뭐로 바뀌어? 간접 점유로 바뀌어가지고 2년 동안 간접 점유 하고 있지.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한 개 생길 때마다 간접 점유가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적으로 해서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 매개 관계가 꼭 유효적법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직접 점유도 점유지만 이 간접 점유도 점유다 아니다. 이것도 점유예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면 그 보호장치인 뭐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보호 청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다 안 쥐고 있다? 현실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돼야 안 돼요. 이 자력구제권은 권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점유의 침탈이나 권리의 침탈이 있을 때 국가의 공권력을 기대하기 힘들 때 침탈의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자력구제권인데 이 자력구제권은 그러니까 침탈 현장에서 존재하는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는 있지만 자력구제권은 없는 거야. 점유 보유자는 점유권과 물권 청구는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관념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3년 기간 동안 갑은 점유는 하고 있지만 물건을 쥐고 있다 안 쥐고 있다? 안 쥐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간접점유가 뭐야? 관념적 점유다. 관념화된 점유다. 두 개를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간접점유 한번 봅시다.
240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봅니다.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게재하여 타인이 끼어들었단 말이죠. 그 타인의 점유, 그 타인이 누굽니까?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를 매개하여 점유하는 관념화된 점유를 말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 간접 점유예요. 직접 점유자를 매개를 해서 자신의 토지를 몇 년간, 3년간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그 점유를 무슨 점유를 한다? 간접 점유다. 빌려줬다 이런 뜻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간접 점유자, 빌린 사람이 직접 점유자 이런 거야. 그럼 빌려주는 관계를 말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그럼 빌려주는 관계는 많죠, 그죠?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무슨 지루권 할 것 없이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성립 요건, 점유 매개 관계 줄치고 간접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인 본권자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거기 이제 관계고요. 그다음에 디귿으로 내려가서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하면 간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3년 기간 끝났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끝났죠. 그럼 간접 점유자인 갑이 직접 점유자의 을 보고 말한다. 물건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점유자는 자주야 타주야. 내 거야 남의 거야. 직접 점유자는 항상 타주 점유자야. 남의 거 빌려 가지고 있으니까. 빌려서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근원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유효 여부 둘째 줄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3번 중첩적으로도 점유 매개관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 그 다음 밑에 방가로 이번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보고 이순환 때 볼 거예요. 넘어서 간접점유자의 지위. 자 타이틀만 한번 볼까요?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죠. 그러니까 기억 침탈을 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물권자니까 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죠. 인정된다. 그 다음 니은은 침탈 여부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침탈을 배우고 나서 보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쥐고 있다 안 쥐고 있다? 쥐고 있는 자는 아니죠.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 줄을 딱 치고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돼. 그 밑에 것들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딱 저 정도. 그 다음에 점유권의 상속되어있다. 상속. 요 상속은 무슨 성계입니까? 포괄성계죠. 상식적으로 물어보자. 아버지가 사망하면 좋은 것만 넘어와요? 나쁜 것도 넘어와요? 빚도 넘어옵니다. 내가 알아야 넘어온다? 몰라도 넘어온다? 아버지 사망 사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시간도 안 걸립니다.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상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속도 일종의 관념적 점유입니다. 관념적 점유에 보면 상속인의 점유도 나온다고.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가 왜 관념이냐 이제 봅시다. 관념이 무슨 말이죠 근데? 관념 반대말은 뭐예요? 현실. 문제가 나오면 이거 딱 이걸 알고 있어요. 시험이 잘 오진 않아. 그냥 상속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A라는 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하고 손목의 시계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월 10일 날 사망을 했다. 근데 그에게는 갑이라는 자식이 한 명 있었다. 상속인 유일하게 한 명 있다 칩시다. 근데 아들이 해외 출장 중에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3월 12일 날 국내로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시계를 손에 넣었다. 자, 그렇다면 갑이 시계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만 잘 보시면 돼. 언제 점유를 취득했을까? 3월 10일입니까? 3월 12일입니까? 일단 3월 10일까지는 잘 따라왔다, 그제? 왜 그렇지? 사망이 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은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해외 출장 중인 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시계를 쥐고 있는지 몰라도 관계없어. 그대로 그냥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계를 12일 날 점유에 대해서 3월 10일 날 사망했는데 3월 12일 날 시계의 점유를 취득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은 무주물이 돼가지고 점유권이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넘어옵니다. 그럼 넘어온다면 직접 점유가 넘어올까? 이틀 동안은 간접 점유하다가 3월 12일 날 직접 점유를 취득할까?
그럼 요리 물어볼까? 직접 점유율을 바로 취득합니까? 이틀 뒤에 직접 점유율을 취득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라. 아까 이건 개념이 중요한 거라니까.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초 개념이야, 개념. 상속은 무슨 성계야? 포괄 성계지. 포괄이 무슨 말이지? 내가 모두 하라고 가르쳐준 적은 전혀 없어. 그대로 몽땅 이리 가르쳐줬지. 하여튼 가르쳐준 대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겨. 그대로 몽땅이라니까. 그대로가 무슨 말이야? 권리, 성질이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몽땅은 무슨 말이고? 이것저것 안 가린단 말이야. 그게 상속의 특징이라니까. 그대로 넘어오고 몽땅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점유가 넘어올 때 다르게 넘어와, 그대로 넘어와. 그대로 넘어오니까 이게 뭐야? 그대로 넘어온다니까, 직접 점유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시계를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안 지고 있어도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한다.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그때 상속인의 직접 점유는 관념적 점유다. 이 말이지. 이거 관념화된 점유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리고 상속은 그대로 몽땅 넘어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점유가 자주면 아들의 점유도 자주고,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면 자식의 점유도 타주가 되는 거지. 상속을 기점으로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말이지.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 말이 뒤에 가면 나와. 저 상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상속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념화된 점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보면 동아리 2번이 중요하겠네. 동아리 2번에 보니까 판례 하나 있죠. 상속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 점유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한 민법 청구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볼 필요 없고 그대로 넘어온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한 거예요. 3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은 상속의 그대로 몽땅 포괄성기 특징에 대한 건데요. A라는 사람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갑이라는 아버지가 그 시계를 임대차로 빌렸습니다. 자, 아버지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임대차로 빌린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자주야, 타주야? 타주죠, 그죠? 남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3월 10일 날 사망을 해버렸어. 근데 그에게는 어리라는 자식이 한 명 있었다. 그럼 사망과 동시에 뭐가 될까?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되면 요 아버지가 있는 타주 점유가 뭡니까?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올 때 상속을 기점으로 타주가 자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니까. 그게 그대로 몽땅 넘어온다고. 그럼 그 자식의 지금도 당연히 타주예요. 근데 자식이 자주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상속하고는 성질이 안 바뀌니까 상속 이외의 새로운 근원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초상 치르고 나서 시계 주인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3월 20일 정도 찾아가지고 생긴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끼던 시계니까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뭘 했다?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줘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생겼어요? 상속 이외에 매매라는 뭐가 생겼다? 새로운 근원이 생겼죠. 권리적 근거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가 뭐로 바뀌어? 타주가 자주로 바꿀 수 있다. 이때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근원이 없으면 상속만으로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넘겨받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줄 한번 쳐볼까?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줄치고 상속에 의해다가 포괄성계 딱 적고 상속인은 줄을 칩니다. 새로운 근원에 의해 새로운 근원이 약간 뭐예요? 매매 뭐 이런 거다. 소유권을 취득한 근원 여러 가지 있죠. 매매, 정려, 교환 뭐 여러 가지 있겠다. 새로운 근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러면 돼요. 그거 챙겨놓고 그다음에 점유의 권리 추행력. 아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온갖 것들이 다 추행되죠. 뭐 빼놓고 무과실 빼고는 다 추행되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다 추행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첫째 줄에 있죠. 그 법전 200조 법전 박스 밑에 보니까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뭐 다 계속 권리 추정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다 추정된다. 추정되는 것들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상대방 입증하는 거야. 자, 넘어가고 244페이지 보면 점유의소와 본권의소의 관계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문으로 간간히 한 개씩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 맨날 놓는 것만 보면 돼.
매년 노는 거 20개만 딱 지고 오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다. 3월 달에 그 20개를 그냥 빨리 좀 가르치면 안 되냐고. 그러면 20개만 우리가 달달해가지고 그냥 시험 치러 갈 건데 이란다. 근데 내가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주지. 왜? 그거 가르쳐보면 시험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개를 안락하면 뭐가 필요하지? 그 20개를 떠받쳐주는 기본 이론이 형성돼야 되거든. 민법은 애원돼서 되는 게 아니야. 그 20개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놓을지는 모른단 말이지. 노는 건 확실해요. 노는 거 알잖아 우리. 이미 종식비할 때도 뭐 헤비 묶은 대리. 그다음에 무슨 뭐 저 앞에 대리에서 헤비 묶은 대리. 그다음에 저 법률행위에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이런 것도 매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도 나중에 가면 시오치드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거든. 그런데 그 시오치드를 알기 위해서는 시오치드만 딸랑 가르쳐주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변형이 돼버리면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점유권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점유서와 본권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법 조문 2개만 보시면 돼. 208조 줄 한번 쳐볼까? 조문에도 줄을 치세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 바꾸고 넘어가서 208조 또 있죠. 2항을 보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기인이 무슨 말입니까? 기초된 원인을 기인이다 하죠.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본권의 대부 선수가 누구예요? 본권에 몇 개가 있지? 본권이 무슨 8개나 어저께 새끼를 한 개 쳤는가 봐. 8개인가 보니까. 하루 만에 한 개 불어났어. 본권이. 응? 본권이 몇 개야? 7개 아니야 7개. 본권 7개하고 점유권 1개하고 합쳐서 몇 개야? 그게 8개 아니야. 근데 본권 8개라 이러면 뭐잖아. 본권이 뭘로 만들이지? 그 봐라. 내가 7개를 해서 바로 넘어갈 거를 또 8개 해놓으니까 내가 자꾸 시비를 걸잖아 지금. 본권은 뭘로 만들어져? 사용 수익 처분으로 만들어진 게 본권이야. 본권의 구성요소가 사용 수익 처분인데 요 구성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본권이 뭐고? 소유권. 사용 수익권만 가지고 있으면 용익물권. 용익권 하지 말고 용익물권 캐라. 처분권만 지고 있으면 담보물권 해라. 이거 봐라. 기초가 이래가지고. 용익물권이 몇 가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6개를 합쳐서 뭐라지? 제한물권 이렇게 하는 거야.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 셋 다를 지배하니까 전면적 지배권이고 용익과 담보는 2개를 지배하든 1개를 지배하든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하니까 뭐야? 이름이 제한물권이 된 거 아니야. 제한적 지배를 한다 해서 제한물권이라. 기초 분류를 쭉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지. 다시 봐.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못한다. 이 본권은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소유권. 자, 거기 무슨 소린가 이제 봅시다. 권리 1개당 소권이 1개다. 갑이 자기 시계를 자기가 차고 있다. 자기 시계를이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이죠. 자기가 차고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점유권이죠. 여러분도 지금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책, 볼펜, 책상은 아니다. 책상은 남의 거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는 거고 책은 뭐야?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입고 있는 옷도 뭐예요? 남편 거가? 마누라 사유수니까 마누라 거가? 그건 아니잖아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근데 어려워가지고 그 시계를 훔쳐가 버렸어. 3월 1일 날. 훔쳐가 버렸어. 자, 갑이 권리를 몇 개 침해당했지? 소유권도 침해당했고 점유권도 침해당했고 권리를 2개 침해당했으니까 소송도 뭐야? 2번 할 수 있다며. 권리 1개당 소권이 1개니까. 따라서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뭐랍니까? 본권의 소라고 하고 이걸 뭐라지? 점유의 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점유의 소, 본권의 소. 그런데 이 소송은 전혀 별개의 권리에 대한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3월 10일 날 본권의 소를 제기하고 4월 1일 날 점유의 소를 또 제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사건이 1개인데 소를 2번 제기해도 관계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빨리빨리 진행돼 가지고 2심에 계류되어 있고 요거는 1심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관계없어. 신급을 달리해도 관계없고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소라에서 반드시 병합심의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지. 그리고 요거는 빨리빨리 진행돼 가지고 이미 패소로 확정 판결이 나버렸어.
그러면 본건의 소가 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점유의 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점유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봐도 관계없는 거예요. 판결의 결과가 달라져도 관계없다. 내 것은 아니지만 점유하고 있었던 걸 맞단 말이지. 무준세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 건 아니지만 점유하고 있잖아. 여러분도 지금 책상 끄고 내 건 아니지만 점유하고 있잖아. 이렇게 판결 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건에 관한 이유로 점유권을 재판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영향을 미친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고 영향 안 미친다면 다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거 두 개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력구제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력구제는 아까 우리 본 걸로 족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있는데 점유권은 없고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자력구제권은 없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력구제의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247페이지를 보면 저 위에 기억을 봅니다. 점유의 분리병합 그거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 니은의 하자의 성계에 대해 있죠. 그거 동그라미 딱 쳐놓습니다. 그 기억 니은이 나중에 단독으로 놓는 게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를 할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돼. 점유의 분리병합. 우리가 소유권 할 때 이제 취득시효를 배울 건데 상식적으로 부동산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됩니까? 20년 점유해야 돼. 20년. 그걸 기본으로 보고 이제 봅니다. 자, 갑의 토지를 80년 1월 1일부터 A가 점유를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 현재도 A가 점유하고 있다. 자, 읽으면 어떻게 될까?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점유가 단절되었다, 계속되었다. 쭉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도 추진되는 거예요. 계속도. 만약에 중간에 점유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20년 동안 계속 점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은 단절을 주장할 것이고 A는 계속을 주장하면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계속이 추진되기 때문에 갑이 중간에 점유가 단절되었다는 걸 입증해야지 점유자 A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문제될 게 없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을 때. 그런데 2000년 1월 1일 당시 B가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를지라도 95년 1월 1일 날 전 점유자 A로부터 현재의 점유자 B에게로 점유가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되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이때도 계속이 추진이 돼야 안 돼?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를지라도 중간에 점유의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계속이 추진된다. 계속이 추진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점유자인 B는 자신의 점유 5년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점유 몇 년? 15년을 합산해서 몇 년?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 20년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점유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합산을 하면 좋은 것만 합산해야 된다. 하자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에서 필요로 한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예요. 자주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에서 필요로 한 점유. 타주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를 방해하는 점유예요. 방해하는 점유. 자주는 이제 소유회사를 점유하는 건데, 근데 앞 사람의 점유가 타준 거야. B의 점유는 자주인데,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다, 그지? 그래서 자주 점유는 물로 치면 깨끗한 물이고 먹을 수 있는, 타주 점유는 못 먹는 끄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나쁜 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타주 15년과 자주 5년을 합치면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합치면 물의 양은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물의 질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그지? 전체가 뭐가 돼버려? 오염이 돼가지고 타주가 돼버린다. 이게 뭐야? 하자가 생겨된다. 그래서 자주와 타주가 만나면 전체가 뭐가 돼? 타주가 되고 선의와 악의가 만나면 전체가 악의가 된다. 이게 하자가 생겨된다. 그래서 하자가 생겨되니까 B 입장에서는 합쳐본들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 타주 20년 되면 시효취득이 안 돼 말이야. 그러면 B 입장에서는 합치는 게 좋을까? 안 합치는 게 좋을까? 안 합치는 게 좋겠죠. 그때는 이거 떼버려. 분리해버리고 내 것만 주장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몇 년 더 15년 더 기다렸다가 시효취득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점유자 B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자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합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합쳐서 또 병합을 주장할 수도 있고 타주 같으면 안 합치는 게 좋겠죠. 그때는 분리를 해서 내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누가 지금 현재 점유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 그렇게. 자, 그거까지가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기억에 점유의 분리병합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99조 법전을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저기서 누구예요? B죠.
A로부터 B가 승계를 받은 거 아니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이게 뭐야? 분리죠. 그다음에 자기의 점유와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 이거 뭐야? 병합이죠. 그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줄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별도의 반대 입증이 없으면 당연히 자주다 타주다.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아까 요 점유라고 있으면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거야. 반대 입증이 없으면. 그다음 내려서 하자의 승계 그것도 이제 법전법입니다.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된다. 계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주와 타주가 만나면 양은 늘어나겠지만 전체의 타주가 돼버리고 선의가 악에 만나면 전체가 악이 되기 때문에 분리병합을 자기가 적절하게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 포괄승계는 아까 우리 이제 상속 갖고 봤죠. 요거는 분리병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은 뭐야? 그냥 타주야. 아들이 나 아버지 점유 떼버리고 내 점유만 주장한다. 돼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포괄승계니까. 포괄승계는 그대로 몽땅 넘어오죠. 그래서 그 둘째 줄에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 새로운 근원이 필요하다고. 매매나 정리나 새로운 근원이 필요한 거야. 그거까지. 점유권 소멸, 준점유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넘어가고 자주와 타주. 자주 타주 여기 조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 소유권에서 배울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타주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요 자주 타주가 저 앞쪽에 나야 되는데 좀 뒤로 밀려왔다. 그죠? 자주와 타주로 봅니다. 자주가 무슨 말이지? 또 머릿속에 자주 국방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이가? 응? 스스로 주가 뭐요? 소유자의 지위에서 점유한다. 즉 말해서 주인이다 생각한다 이 말이지. 반대말이 뭐예요? 타주가 뭔 말이고? 남을 소유자로 인정하는 점유. 자기 스스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점유.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소유의사예요. 소유의사. 그래서 소유의사가 없으면 뭐지? 타주고 소유의사 있으면 자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소유의사란 말이 조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의사란 말이.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처럼 행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처럼 행세한다는데 이걸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지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할라고. 경상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올라가면 지할라고를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할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에 물건을 쥐게 될 당시를 기준으로 외행적 객관적으로 볼 때 외행적 객관적으로 볼 때 외관상 객관적으로 볼 때 왜 물건을 쥐고 있냐. 지하려고 쥐고 있으면 자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타준 거예요. 자 도덕 한번 볼까? 3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점유를 손에 넣을 그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도둑은 왜 훔쳤지? 지하로 훔쳤죠. 그러니까 도둑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볼까? 갑의 시계를 을이 매매를 통해 샀어. 을의 일이 뭐야? 매수인이죠. 매매를 할 당시에 뭐 하려 샀지? 지하로 샀지.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도 뭐야? 자주야. 갑이 자기 시계를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그건 당연히 뭡니까? 자주야. 갑이 을에게 시계를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는 계약이 뭐지? 정려. 정려 받는 사람은 이름이 뭐고? 정려하는 사람은 정려자. 받는 사람은 수정자죠. 왜 받았어요? 지하로 받았으니까 그것도 뭐야? 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점유 4명을 본 거야. 요 4명 빼고는 다 거의 타주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유점자는 소유자, 매수인, 공짜로 받는 사람, 수정자, 또 훔친 사람, 도둑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손에 넣을 당시에 지하려고 물건을 손에 넣기 때문에 다 자주입니다. 그런데 갑의 시계를 을이 빌렸다. 임차인. 왜 빌렸지? 또 설마 또 지하려고 이래 샀지 마라. 빌리는 사람들은 쓰려고 하지 말고 사용하려고 하세요. 무슨 점유고? 타주죠. 타주. 사용하려고. 전세권자, 임차권자, 그 다음에 질권자, 뭐 그러니까 물건을 빌리거나 창고업자처럼 보관하거나 아니면 질권자, 전담보업주죠. 남은 물건을 담보로 보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타주예요. 그래서 외행적 객관적으로 볼 때 자주, 그러니까 자주만 알고 있으면 돼. 자주 빼고는 전부 다 뭐지? 타주인데 요걸 가장 구별하는 시력은 뭐냐면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자주는 시효취득이 되지만 타주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효취득이 되냐 안 되냐. 요걸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지. 요 정도 봅시다. 자, 봅시다. 의를 봅니다. 자주점유 줄을 딱 치고, 그리고 자주점유라 하면 줄을 쳐.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 줄 치고, 요걸 뭐랍니까? 소유의 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그 둘째 줄 끝머리 즉 소유권을 가지고 줄 치지 말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란 말이고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우리가 제할라고 그래서 점유를 손에 넣을 당시 객관적으로 볼 때 제할라고 물건을 쥐고 있으면 그건 자주다. 이 제할라고를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타주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자의 구별이 시리게 보니까 둘째 줄에 취득시효 하는 말이 보이죠? 그따 줄을 딱 찍고 그 한 개만 딱 찍어 놓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판단 기준 셋째 줄을 봅니다. 외행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줄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볼 때 도둑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어.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볼 때 도둑이 훔친 것은 쥐알로 훔쳤다. 물건을 빌린 것은 사용하려 빌렸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 판단이 되죠.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판단 시점은 첫째 줄.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도둑이 훔칠 당시에 쥐알로 훔쳤는데 이틀 뒤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돌려줄 생각이 생겼습니다. 자주야 타주야? 그래도 자주야. 그 뒤는 볼 필요 없다니까. 훔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훔칠 당시. 매매를 할 당시에 뭐 하려 샀지? 쥐알로 샀어. 근데 그 뒤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자주야 타주야? 자주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따라서 이래가지고 판례항에 나와 있죠. 따라서 부동산을 줄을 쳐.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 거기까지부터 이러면 답이 나왔죠. 그죠?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 무슨 점유입니까? 쥐알로 썼으니까 자주 아니야. 그 자는 그 뒤에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줄 필요 없지. 그러니까 매수한 자 딱 보면 그냥 자주다 이러면 돼. 그 당시만 기준하면 돼. 그 뒤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한 번에서 자주점유 추정 줄 치고. 아까 도둑할 때 봤죠. 그지? 소송이 붙었는데 중간에는 판사가 볼 때 시기 한결로 수로지 걸어 사인이 붙은 거야. 그런데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 불분명할 때는 일단은 뭐지? 지고 있는 사람 걸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 이제 249배 제1호에 그런 말 있죠.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줄치고. 그리고는 둘째 줄에 자주, 팽홍, 공연, 선의 점유한 걸로 추정되는 것이다 줄치고. 요걸 이런 거예요. 불분명할 때는 여기 다 추정이 된다고. 따라서 추정의 효과, 입증 책임의 전환 줄치고. 그리고 첫째 줄 한번 해볼까요? 점자 스스로 점유권의 성질에 의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왜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자주 수행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했지? 상대방. 그래서 그 밑에 줄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줄을 쳐. 상대방에게 타주 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판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서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동안의 1번에서 둘째 줄 봅니다. 자주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꼭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아까처럼 시계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는 물건도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뭐다? 자주점유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 해서 등기가 없다는 사실만 갖고 바로 점유의 권한 성질상 소유 의사가 결례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에서 토지의 매수인이 줄치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매수인은 자주야 타주야? 쥐알로 썼으니까 자주 아니가. 그래서 셋째 줄 같은 말이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게 읽으면 돼.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4번에 그 판례가 난주 취득시에서 나야 될 판례가 지금 앞으로 나왔다. 그죠? 번지수가 조금 잘못된 건데. 난주 소유권 배울 때 우리가 취득시로 배울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될 판례인데 지금 조금 앞에 나왔네. 이렇게 볼까?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갑의 땅이고 이것이 을의 땅인데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담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담은. 그러니까 요만큼을 누가 먹었다? 갑이 을의 땅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이
그 토지를 병한테 팔은 거예요. 병이 왜 섰죠? 잘랐었죠. 근데 병이 매매할 당시에 청량 해보기 전까지는 담 안쪽의 땅, 여기 이제 한 평 반 정도 돼. 한 평 반 정도는 청량 해보기 전까지는 담 안쪽으로 물려들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눈으로는 이 확인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병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샀을까? 담 안쪽은 전부 다 내가 사는 땅이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넘어왔다? 20년이 넘어간 거야. 그러면 병은 어를 상대로 담 안쪽의 땅을 분할해서 내한테로 넘겨주세요. 지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득시효가 되기 위해서는 담 요쪽의 어리 땅하고 이것도 어리 땅이죠. 담 요쪽의 어리 땅이 담으로 딱 분할돼 가지고 객관적 징표가 딱 분할돼 가지고 20년 동안 병이 계속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 사람이 15년 점유하고 병이 다시 몇 년, 5년 점유하고 합산해서 몇 년, 20년 주장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되는 거예요. 판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4번 판례 봅니다. 지상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줄치고 있죠.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아서 줄을 쳐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취득한 대지에 속한 것을 믿고 그 부분을 넘어가서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인 거예요. 소유의사로 지금 점유하고 있죠. 따라서 그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20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취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판례도 좀 중요한 판례예요. 토지 일부도 시효취득이 된다. 그 밑에 판례들은 나중에 전체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서 타주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요거는 사실은 크게 줄쳐가면서 볼 필요는 없어. 뭐라 생각하면 될까? 자주가 아니면 다 타주 내리 뻔하면 돼.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이분법이라고. 자주를 먼저 보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자, 1번 줄을 한번 쳐볼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까지 줄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 다 뭐예요? 빌린 사람들이죠. 남은 물건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회사야 사용회사야? 사용회사니까 자주다 타주다? 타준 거야. 타주입니다. 타주지. 그 다음에 3번에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줄을 한번 쳐볼까요? 공자 중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별거 없어. A라는 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를 남기고 3월 10일 날 사망을 했어. 사망과 동시에 뭐가 돼요? 상속이 되겠죠. 근데 그에게는 갑을 병 3명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각 얼마씩? 3분의 1씩. 논이다 생각하고 논 한 바지기를 상속받은 거야. 그런데 시골에 사는 형님이 그 논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3분의 1만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자주야. 근데 동생들 집은 3분의 2만큼은 뭐예요? 타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큰형님이 논을 점유한 채로 20년이 경과되더라도 동생의 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어가더라도 동생들이 형님 보고 토지 분할합시다 이런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공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를 하고 있다. 자주 점유가 아니다 하는 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쭉 가서 건원의 성질상 줄을 쳐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3번에 맹의수탁자의 점유. 이건 타이틀만 주시면 되겠죠. 맹의수탁자는 이런 거지.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에게 친구야 내 땅을 네 명의로 좀 등기를 해놓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그렇게 하기로 맹의신탁 계약을 맺고 갑이 등기와 점유를 을에게 맡겼습니다. 맡긴 사람 이름이 뭐지? 신탁자. 맡아둔 사람은 수탁자. 자, 수탁자의 여사는 소유 여사입니까? 보관의 여사입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탁자 돌려달라 이런 뭐야? 돌려줄 생각이죠. 자주야 타주야? 타주지. 그러니까 맹의수탁자는 남의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채로 점유를 하더라도 타주점유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의수탁자의 점유도 타주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251페이지 251페이지 그 부분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니까 타주점유, 자주점유 전환돼 있는데 여기 뭐 애년 오진 않습니다. 자, 타이틀만 줄 한번 쳐볼까요? 타주점유의 자주점유의 전환 줄 치고
가장 간편하게 아는 방법이 빌린 물건을 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아파트를 빌렸다. 무슨 점유야? 타주지. 그런데 내가 빌린 그 아파트가 매물로 놓은 거예요. 집주인이 팔로 내놨다고. 그런데 세입자가 그 아파트를 사버렸어. 사가지고 등기해버리면 뭐가 돼? 자주로 바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매매를 통해 사버리면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그러니까 임대차 말고 매매는 새로운 건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데 기억에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띠건 리얼을 묶으세요. 띠것과 리얼을 묶어가지고 이건 상속입니다. 아까 상속은 점유의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띠것 한번 읽어볼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성계하므로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새로운 근원이 아니다. 따라서 리얼 상속인이 새로운 근원에 의하여 아까 저 매매 정리 이런 거죠. 새로운 근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시가 지압버렸나? 생각나죠? 예.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준데 상속받고는 성질이 안 바뀌어. 그런데 아들이 뭘 했다? 시계 주인하고 매매라는 새로운 근원이 생기면 타주가 뭐로 바뀌어? 자주로 바뀐다고. 그때부터는 내만의 자주를 주장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자신이 고유의 자주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다음 동아리 2번 자주 점유의 타주 점유의 전환 줄치고 이것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 내가 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주야 타주야? 자주죠. 근데 돈이 필요해서 그 집을 팔았어. 팔고 이사를 안 나가고 계속 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타주가 되죠. 그럼 이 자주가 타주로 바뀐 거지. 팔고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그리고 매매 계약 맺고 돈 다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을에게 집을 팔고 돈 다 받았다고. 그럼 매도인은 이제 뭘 해야 돼? 인도 의무를 지고 있죠. 등기도 넘겨줘야 되고 물건도 넘겨야 되고. 그 돈 다 받은 매도인의 점유도 뭐예요? 실질 소유자가 이제 매수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타준 거야. 그래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띠급 보세요. 띠급 판례. 줄을 쳐.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까지 줄 쳤죠. 자,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단 말은 돈 다 받았다, 덜 받았다? 돈 다 받았단 말이야. 돈을 다 받으면 매매에서 돈 다 받으면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제 넘겨주고 나가야 될 처지니까 실질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점유가 타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주로 전환이 된다.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그거 한 개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3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요것도 아까 봤어요. 양가로 3번에서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아까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같을 때는 뭡니까? 계속이 추정되니까 더 이상 볼 거 없고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다를지라도 적법하게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합산해서 계속을 추정한다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법정 박스 밑에 둘째 줄부터 봅니다. 둘째 줄이 줄쳐.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이렇게만 딸랑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이 추정된다는 그 의미가 뭐다? 앞사람 거, 뒷사람 거 합산해서 20년 계속을 추정한다. 병합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합이 인정되면 좋은 것만 하자도 승계된다. 하자도 승계되기 때문에 자주와 타주가 만나면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요렇게까지 다 타주가 되기 때문에 시옷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또 분리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시옷이 들어갈 때 또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끝까지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